서울의 오후는 잿빛이었다. 회색빛 아스팔트 위로 빗방울이 가늘게 흩뿌려지고 있었다. 강태사는 백미러로 뒷좌석에 앉아있는 중년 부인의 모습을 힐끗 살폈다. 부인은 잡지책을 읽고 있었지만 사실상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다. 그는 오랜 시간 사람을 관찰하는 것에 익숙했다. 상대의 미세한 떨림, 무심코 뱉는 한숨, 흔들리는 눈동자만으로도 내면의 불안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는 2년 전 군복을 벗었다. 계급은 소장, 별 2개. 누구에게는 평생 꿈조차 꿀 수 없는 자리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길이었다. 30년 넘게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혹독한 훈련, 피 튀기는 전술 훈련, 그리고 수많은 희생.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막상 민간인으로 돌아온 삶은 낯설었다. 그의 모든 능력을 제약하는 투명한 벽이 느껴졌다. 처음엔 작은 개인 택시를 몰았다. 손님들은 그가 전직 장군이라는 사실을 알 리 없었다. 그저 말수가 적고 운전을 능숙하게 하는 중년 아저씨로만 생각했다. 때로는 세상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는 손님들도 있었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깊은 한숨을 내쉬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낯설면서도 흥미로웠다. 군대라는 특수한 세계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과의 대면이었다. 그러다 지금의 운전기사 자리를 얻게 되었다. 재벌가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로 취직했다. 그가 운전하는 차는 독일의 명차 마이바흐였다. 엔진 소리는 마치 조용히 숨쉬는 맹수 같았다.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을 숨기고 있었다. 그 차는 그에게 군 시절의 전차를 떠올리게 했다. 그의 일과는 단순했다. 아침 일찍 출근해 회장의 자택에서 차를 대기시킨다. 회장과 그의 부인을 모시고 회사가 있는 강남으로 향한다. 종일 운전만 하는 단순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그 안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강 기사,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아침에 봐요. 저녁 늦게 회장의 부인을 내려주고 차고로 돌아왔다. 마이바흐를 깨끗이 닦고 엔진 상태를 점검했다. 군 시절의 정비병처럼 꼼꼼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차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듯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친 그는 주차장을 나섰다. 집으로 향하는 길,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의 집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에 있었다. 강남의 화려한 풍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낮고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곳이 좋았다. 시끄러운 소음 대신 새소리가 들렸고 매연 냄새 대신 흙냄새가 느껴졌다. 그에게는 평화로운 안식처였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다.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골목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색 옷을 입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있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매우 거만하고 경계심이 없었다. 마치 자신들이 이 골목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강태사는 무심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관찰했다. 그는 한눈에 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군 시절 그는 수많은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작전에도 참여했다. 그들의 행동 양식은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었다. 골목 안쪽으로 좀 더 걸어 들어갔다. 낡은 건물 벽에는 스프레이로 쓴 낙서들이 보였다. 관리비 납부, 협력 같은 단어들이 검은색 글씨로 엉망진창으로 쓰여 있었다. 그가 사는 건물 앞에는 낯선 남성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키득거리고 있었다. 이런 썩어빠진 동네에 뭐가 있다고. 에이, 그래도 돈이 꽤 나온대잖아. 저기 저 낡은 슈퍼마켓 있지. 거기 아줌마,
처음엔 버티더니 결국 우리 말대로 하더라. 강태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그들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다 말고 그를 쳐다봤다. 뭐야, 이 아저씨는? 아저씨, 이 동네 사람이야? 한 남자가 그에게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강태사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쳐다봤다. 그의 눈은 깊은 호수 같았다. 평온하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이 숨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교차하자 남자는 왠지 모를 위압감에 움찔했다. 하지만 그는 금방 자세를 고쳐잡았다. 야, 뭐 하는 거야? 아저씨 말 안 들려? 여기가 어디라고 기웃거려? 다른 남자가 그를 밀치려 했다. 그때였다. 강태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맹수의 눈 같았다. 남자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손을 멈췄다. 난 이 동네 주민이다. 강태산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누가 여기를 더럽히는 것 같군. 두 남자는 순간적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힘을 과시하며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에 익숙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낯선 기운은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우스키시네. 이 아저씨가 뭘 안다고. 우리 사장님이 이 일대 다 사들일 거야. 어차피 곧 사라질 동네인데 얌전히 있으면 돈이라도 쥐어주려고 하는데 왜 그래? 내 집은 내 소유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없다며. 강태산의 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의 확고한 태도는 두 남자를 더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가 단순히 멍청하거나 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것 이상을 말하고 있었다. 결국 한 남자가 시니컬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알겠어요, 아저씨. 오늘 우리가 아저씨 얼굴 봐서 한번 봐주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 이런 식으로 좋게 말 안 해요. 우리 사장님은 인내심이 별로 없으시거든. 그들은 으스대며 골목을 떠났다. 강태사는 그들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집으로 들어갔다. 그의 마음은 이미 조용히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일의 배후에 있는 세력이 단순히 돈을 노리는 불량배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분명 새로운 권력을 등에 업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낡은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아직도 빗줄기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맹수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토의역한 이성 장군. 그것은 그저 과거의 영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자 그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모든 것이었다. 이 평화로운 골목을 탐하려는 자들. 그들은 아직 그가 누군지 몰랐다. 그리고 그 사실은 곧 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었다. 강태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전술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상대방의 규모, 약점, 예상되는 다음 행동. 그의 두뇌는 이미 수십 년 전의 전장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임무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골목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쟁을. 이튿날 아침, 강태사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다. 어제 만났던 두 남자의 모습은 밤새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들의 거만함, 경멸이 가득했던 눈빛, 그리고 사장님이라 불리던 배후의 존재까지. 그는 이미 자신과 이웃의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이들을 향해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있었다. 그가 사는 골목 어귀에는 어젯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낡은 슈퍼마켓의 셔터 문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큼지막하게 협조 안 하면 후회한다는 경고성 문구가 쓰여 있었다. 태사는 그 글씨를 묵묵히 응시했다.
그는 슈퍼마켓 주인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몇십 년간 이 골목을 지켜온 허리가 굽은 작은 체구의 노인이었다. 그녀는 늘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곤 했다. 태산의 얼굴에 미세한 분노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슈퍼마켓 셔터문을 사진 찍었다. 군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다. 모든 증거를 기록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범죄의 시작이었다. 출근길, 그는 평소처럼 회장 부인을 모시고 차에 올랐다. 차는 강남의 화려한 거리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과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은 그가 살고 있는 소박한 동네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이 두 개의 세상이 마치 다른 행성처럼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묘한 아이러니로 다가왔다. 강 기사, 요즘 우리 동네 분위기가 좀 흉흉하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요? 회장 부인이 잡지에서 시선을 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강태산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속마음을 읽어내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다. 별일 아닙니다, 사모님. 곧 정리될 일입니다. 강태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평온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운전대 위에서 미세한 힘을 주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휴게 시간을 이용해 평소에는 가지 않던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는 명성개발이라고 쓰인 사무실이 있었다. 낡은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그곳은 외관부터 불길한 기운을 풍겼다. 시멘트 벽은 뜯겨져 나갔고 유리창은 지저분했다. 그는 명성개발의 사무실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안에서는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문이 열린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어제 그가 마주쳤던 남자들을 포함한 서너 명의 남성들이 탁자에 발을 올리고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오만함 그 자체였다. 이들이 바로 자신의 이웃들을 괴롭히는 장본인들이었다. 야, 그 할망구 결국 돈 내기로 했대. 우리 사장님 진짜 대단하시다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그냥 벌벌 떨게 만들어. 하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동네 재개발한다고 해도 누가 오겠냐.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이걸 황금알 낳는 거위로 만들 거래. 신흥 부자들이 괜히 신흥 부자겠냐. 강태산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돌아서 걸었다. 그의 등 뒤로 그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는 핵심 인물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다. 이경호, 바로 그들이 말하는 사장님이었다. 그날 밤 강태산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다. 차를 차고에 놓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그는 다시 한번 골목 어귀에 슈퍼마켓 앞에 멈춰 섰다. 셔터문에 쓰여 있던 낙서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작은 메모지 하나가 문에 붙어 있었다. 돈 냈습니다. 이제 그만 괴롭혀 주세요. 슈퍼마켓 주인 할머니의 글씨체였다. 강태산은 그 메모지를 떼어냈다. 종이 위에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길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 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하필이면 내 동네를, 가장 평화로운 내 집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오랜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20대부터 군인이었다. 전쟁과 평화, 정의와 불의의 경계에서 늘 싸워왔다. 그에게 계급과 명예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국민과 정의였다. 그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었고 그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이제 군복을 벗은 평범한 시민의 삶에서 그는 또 다른 불의에 직면했다. 그리고 그 불의는 과거 그가 상대했던 거대한 적보다 더 비열하고 치졸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에는 군사 전략 서적과 역사서들이 가득했다.
먼지가 쌓인 책들을 한 권씩 쓸어내리며 그의 손은 낡은 나무 상자 하나에 멈춰 섰다. 상자 안에는 그의 군번줄과 함께 2년 전 저녁식 때 받은 저녁증, 그리고 오래된 펜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는 펜을 들고 낡은 공책을 펼쳤다. 공책의 첫 페이지에는 그의 흘림체로 작전명 평화의 새벽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이경호와 명성개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업 방식, 주요 인물, 조직 구조,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이 지역의 가치까지. 그는 이미 낮에 들은 몇 마디 대화와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전장처럼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이경호가 단순한 건달이 아님을 직감했다. 신흥부자라는 타이틀은 그가 뒤로 불법적인 자금을 움직이거나 권력가들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보호비를 요구하는 행위는 단순히 돈을 뜯어내는 것을 넘어 그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이 지역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더 컸다. 강태사는 이경호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그들의 정보망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여기저기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그 흔적들은 그에게는 단순한 낙서나 위협이 아니라 다음 작전을 위한 단서들이었다. 그는 이 밤을 세워가며 명성개발의 조직도를 그렸다. 사장 이경호, 그리고 그의 밑에서 일하는 행동대장들, 그리고 그들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더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까지. 그의 분석은 치밀했다. 그는 한때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졌던 지휘관이었다. 작은 정보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이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군. 그는 이경호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찾아보았다.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투자 회사였지만 그와 연관된 기업들은 모두 페이퍼 컴퍼니들이었다. 자금의 흐름을 숨기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강태사는 자신의 오랜 인맥을 이용해볼까 잠시 고민했다. 전역했지만 아직도 군대에는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후배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문제는 오로지 그 혼자서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 자신의 과거의 영광을 현재의 문제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강태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전기사로서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전쟁터였다. 그는 운전하는 틈틈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경호와 명성개발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온라인 뉴스 기사, 부동산 정보 사이트, 심지어는 이경호의 개인 SNS까지. 그는 군사 정보를 수집하듯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분석했다. 그는 이경호의 행동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일종의 게임이었다. 약한 자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의 절망을 보며 쾌락을 느끼는 잔인한 게임. 그리고 이경호는 자신이 이 게임의 절대적인 승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경호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단순한 운전기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 평범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한때 수천 명의 병력을 지휘했던 강인한 정신력과 전략적인 사고를 알 리가 없었다. 이경호가 자신의 행동을 확대해 나가며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강태사는 조용히 그의 발목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충돌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싸움의 진정한 상대가 누구인지. 일주일 후 이경호는 강태산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듯 했다. 그에게 강태산은 그저 자기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수많은 오래된 것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명성개발의 사무실은 매일 시끌벅적했고 이경호는 매일 아침 자신의 벤츠 지바겐을 타고 골목을 누비며 우월감을 만끽했다. 사장님, 저번에 그 아저씨 겁을 먹었는지 그 뒤로 아무 말도 없네요. 부하 직원이 이경호에게 보고했다.
이경호는 시니컬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저런 낡아빠진 동네에 사는 주제에 감히 내게 대들 수 있겠어? 어차피 몇 푼 던져주면 알아서 기게 되어 있어.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이경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없었다. 그에게는 돈과 권력이 전부였고 그것을 위해선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그는 힘을 과시하며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것에서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모든 행동은 강태산의 치밀한 감시망에 포착되고 있었다. 강태산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리고 퇴근길에 이경호와 그의 부하들을 주시했다. 그는 그들의 습관, 행동 패턴, 심지어는 사용하는 차량의 모델과 번호까지 모두 기록했다. 그의 기억력은 저녁 후에도 여전히 예리했다. 오후 늦은 시간, 강태산은 평소처럼 회장 부인을 태우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그가 차를 발렛 파킹에 맡기려 할 때 회장 부인이 그를 멈춰 세웠다. 강 기사, 요즘 피곤해 보여요. 오늘은 운전하지 말고 잠시 쉬어요. 제가 친구 차를 타고 돌아갈게요. 아닙니다, 사모님. 괜찮습니다. 강태산은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회장 부인은 그의 손에 열쇠를 쥐어주며 고집스럽게 말했다. 괜찮지 않아요. 눈이 충혈됐잖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강태산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회장 부인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차고로 돌아왔다. 뜻밖의 휴식이었다. 그는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곧바로 명성개발 사무실로 향했다. 오후 4시, 아직 해가 지기 전이었지만 골목은 어두컴컴했다. 명성개발 사무실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무실에 접근했다.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강태산은 군 시절 배운 기술로 잠긴 문을 능숙하게 열었다. 사무실 내부는 난잡했다. 책상 위에는 재떨이가 수북했고 여기저기 널브러진 서류와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다. 강태산은 서둘러 서류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빠르게 움직였다. 마치 스캐너처럼 중요한 정보들을 읽어냈다. 역시 부동산 투자 회사는 위장이군. 강태산은 서류 뭉치에서 수상한 계약서들을 찾아냈다. 모두 이경호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와 맺은 계약서들이었다. 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불법적인 자금을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이었다. 그는 이경호가 재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어 투기하고 돈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강압적으로 헐값에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모든 행위들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것들이었지만 그에게는 명백한 범죄였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뒤에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류 뭉치 중에는 이경호가 서울시청의 한 고위 공무원과 주고받은 메일들이 있었다. 그들은 재개발 계획을 은밀하게 공유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다. 이런 식이었군. 강태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가 군 시절 싸웠던 적들은 언제나 명확했다. 하지만 이들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사회 곳곳에 자신의 촉수를 뻗어놓고 있었다. 그는 중요한 서류들을 휴대전화로 모두 찍었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던 것처럼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그 누구도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밤 강태산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낮에 찍은 사진들을 분석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날카로운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는 이미 이경호의 목에 끈을 묶어 놓았다. 이제 그 끈을 당길 시기를 조절하는 일만 남았다. 이경호는 강태산의 동네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을 이용해 주민들을 압박했다.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떠들거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심지어는 강태산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산이 퇴근해 집으로 들어서려 할 때였다. 그가 사는 건물 앞에 서 있던 두 남자가 그를 가로막았다. 아저씨, 드디어 만났네. 우리 사장님이 아저씨한테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무슨 말인데? 강태산은 평온한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에 남자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경호가 자신에게 심어준 오만함으로 그 불편함을 지원했다. 어차피 아저씨네 동네 곧 재개발 들어가거든. 우리 사장님은 통 크게 아저씨한테 이사 비용으로 1,000만 원 챙겨주겠대. 다른 주민들한테는 단돈 100만 원도 안 줬는데 아저씨한테는 특별히 신경 써주라고 했지. 남자는 조롱하듯 웃었다. 그의 말은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비아냥거림과 모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산은 말없이 남자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1,000만 원이라 강태산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래, 1,000만 원 그건. 그거라도 받고 얌전히 꺼지라고. 괜히 우리 사장님 심기 건드리지 말고 돌려줘라. 강태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뭐라고요? 남자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 1,000만 원 다시 그 사장님이라는 사람한테 돌려줘라. 그리고 전해라. 함부로 남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강태산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섬광처럼 번뜩였다. 그의 시선은 마치 상대방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두 남자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압도적인 위압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힘을 과시하는 양아치들의 기운이 아니라 수많은 전장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위협이었다. 뭐야, 이 아저씨.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들은 더 이상 강태산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그 자리를 떠났다. 강태산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갑고도 확신에 차 있었다. 이제 그들이 직접 나를 찾아올 때가 되었다. 그의 내면은 이미 다음 작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자신들이 던진 미끼를 강태산이 물지 않았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결국 그의 정체를 파악하려 들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낼 것이다. 강태산은 알고 있었다. 이 게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강태산의 단호한 거절은 이경호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그는 명성개발 사무실로 돌아온 부하들의 보고를 듣고 분노와 당황스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뭐라고? 그 늙은이가 1,000만 원을 거절했다고? 이경호는 탁자를 내리쳤다. 그동안 그는 돈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다. 돈 앞에서는 그 누구도 버티지 못했다. 그런데 평범한 운전기사 아저씨가 자신의 호의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고까지 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네, 사장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눈빛이 별 2개라도 달았냐? 야, 너 겁먹었냐? 그래, 좋아. 그 늙은이 내가 직접 상대해주지. 이경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이를 갈았다. 그는 강태산을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순한 세력으로 규정했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그저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었다. 강태산을 철저하게 굴복시키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경호는 강태산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강태산의 과거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봐도 평범한 중년 남성에 대한 정보만 나올 뿐이었다. 그는 군 시절의 모든 기록을 국가기밀로 분류하여 일반 서류에서 지워버린 상태였다. 뭐야, 이 사람. 이름하고 나이만 있잖아. 왜 다른 정보가 하나도 없어? 이경호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이 완벽하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강태산은 그들의 정보망이 닿지 않는 곳에 자신을 숨겨놓았다. 이는
이경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상대는 늘 가장 위험한 존재였다. 그는 강태산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명성개발의 모든 활동을 강태산의 집 주변으로 집중시켰다. 그는 강태산을 사방에서 압박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려 했다. 명성개발의 부하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강태산의 집 주변을 서성였다. 그들은 고의로 소음을 내고 길을 막아서고 이웃 주민들을 위협했다. 강태산은 그들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의 작전 계획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덫을 놓을지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두었다. 어느 날 오후 이경호가 직접 강태산의 집을 찾아왔다. 벤츠 지바겐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덩치 큰 검은 차는 낡은 골목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았다. 이경호는 차에서 내려 강태산의 집 현관문 앞에 섰다. 강 기사, 집에 있나? 문 좀 열어보지. 이경호는 문을 두드렸다. 그의 목소리는 거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산은 집 안에 있었다. 그는 창문을 통해 이경호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경호는 어제까지 보았던 부하들과는 격이 달랐다. 그의 눈빛은 더 교활했고 그의 얼굴에는 잔혹함이 배어 있었다. 강태산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이경호는 강태산의 평온한 눈빛에 당황했다. 그는 상대방이 겁에 질려 있거나 최소한 불편해하는 기색이라도 보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강태산의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평온했다. 이경호라고 합니다. 명성개발 사장이고 이경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알고 있어. 강태산은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내가 누군지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행동했단 말이지. 당신 나에게 도전하는 건가? 이경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부하 2명이 그의 뒤에 서서 위협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도전이 아니라 충고다. 함부로 남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는. 강태산의 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경호는 강태산의 태도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래? 내가 충고를 하나 해주지. 이 바닥은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야. 당신처럼 낡고 물러 터진 사람은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당신의 집이 곧 당신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 이경호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강태산이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기억해, 내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아. 다음번에 만났을 땐 이런 식으로 점잖게 대화하지 않을 테니까. 이경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차에 올랐다. 그는 차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강태산의 집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분노,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상대에 대한 불안감. 그날 밤 강태산은 이경호가 던진 모든 위협을 분석했다. 집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했다. 이경호는 그의 약점을 건드리려 했다. 그리고 강태산은 이경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말로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강태산은 노트북을 켰다. 그는 이경호의 사업체와 연관된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다. 이경호는 표면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실질적인 수입원은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 운영과 마약 밀매였다. 명성개발은 이러한 불법 자금을 합법적인 것처럼 세탁하는 통로에 불과했다. 강태산은 이경호의 비호를 받는 고위 공무원들의 이름과 그들의 비리 정황이 담긴 문서를 찾아냈다. 이경호는 그들을 통해 재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고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바쳤다. 개우미줄이군. 강태산은 중얼거렸다. 거미줄의 중심에는 이경호가 있었고 거미줄의 끝은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권력가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이경호의 사업을 한 번에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을 구상했다. 단순히 그의 범죄를 폭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경호는 이미 모든 증거를 교묘하게 숨겨놓았고 뒤를 봐주는 권력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태사는 그가 가장 아끼는 줄을 끊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줄은 바로 이경호의 돈이었다. 그는 이경호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서버 위치를 파악했다. 이는 그의 군 시절 해킹 기술을 통해 가능했다. 그는 서버를 마비시켜 이경호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경호가 자신을 향해 보복에 나설 것이고 그 보복은 아마도 그의 가장 소중한 집을 향하게 될 것이다. 강태사는 이경호의 다음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역이용하여 그가 가장 무서워하는 덫을 놓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지 않았다. 그의 전략은 공격적이었다. 그는 이경호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가 숨겨놓은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려 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자신의 이웃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경호는 아직도 몰랐다.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라 한때 조국의 안보를 책임졌던 전략가였다는 사실을. 이경호는 강태산의 행동에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강태산이 돈을 거절했을 때부터 이미 평범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경호의 불안감을 극대화시켰다. 야, 그 늙은이 무슨 백이라도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이경호는 정보팀 부에게 소리쳤다. 부하는 고개를 젓기만 할 뿐이었다. 보스, 정말 이상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심지어 예전에 살았던 주소까지 다 뒤져봤는데 그냥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산이나 가족관계, 하다못해 친구관계도 파악이 안 됩니다. 마치 유령처럼. 유령? 이경호는 인상을 찌푸렸다. 유령은 그에게 있어 가장 성가신 존재였다. 잡을 수도 공격할 수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는 강태산을 단순히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었다. 돈이든 가족이든 명예든. 이경호는 부하들에게 강태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24시간 밀착 감시해. 그 늙은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 반드시 그의 약점을 찾아내. 명성개발의 부하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강태산의 뒤를 쫓았다. 하지만 강태산은 이미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군 시절 수많은 감시와 미행을 경험했다. 그들의 어설픈 미행 기술은 그의 눈을 속일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의 존재를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자신을 감시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강태산의 첫 번째 목표는 이경호의 가장 중요한 돈줄을 끊어놓는 것이었다. 이경호의 불법 도박 사이트는 필리핀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고 있었다. 강태산은 이경호의 정보팀이 파악하지 못한 채널을 통해 필리핀 정부의 일부 부패한 관리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자신의 군 시절 인맥을 통해 필리핀 정부와 연줄이 있는 한국 고위 관계자에게 은밀한 연락을 취했다. 강태산은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경호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넘겨주었다. 그 정보는 이경호의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흐름과 서버 위치, 그리고 필리핀 관리들과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 담긴 것이었다. 그는 이 정보를 매우 교묘하고 정교하게 조작하여 마치 내부자의 폭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필리핀 정부 관계자들은 이 정보를 받자마자 움직였다. 그들은 이경호의 서버를 급습하고 그와 거래하던 부패한 관리들을 체포했다. 이경호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금줄을 잃었다. 뭐라고? 서버가 다 날아갔다고? 이경호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거대한 도박 사업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에 휩싸였다. 대체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강태산의 소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경호는 분노에 휩싸여 자신의 부하들에게 무자비하게 화풀이를 했다.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야. 그 늙은이 뭐라도 알아냈어. 그의 약점을 찾아내라고 했잖아. 부하들은 공포에 질려 눈치를 보기만 할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강태산은 이경호에게 두 번째 한 방을 날렸다. 그는 이경호가 뒤를 봐주던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 정황이 담긴 서류들을 복사하여 그중 일부를 기자에게 제보했다. 그는 제보가 이경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게끔 교묘하게 내용을 편집했다. 그는 기자가 이경호의 사업이 아닌 그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에 집중하도록 유도했다. 서울시 재개발 사업 비리, 고위 공무원 A씨 연루 의혹. 다음 날 신문 한 면에 대서특필된 기사는 이경호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기사에는 자신과 거래했던 고위 공무원들의 실명이 거론되어 있었고 그들의 비리 정황이 매우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이경호는 공포에 질렸다. 그는 즉시 그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들은 이미 전화를 받지 않았다. 망했어. 이경호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의 가장 든든한 백이 무너졌다. 그는 이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강태산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경호는 이제 사방이 막힌 쥐와 같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으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다. 이경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무너지고 자신의 백이 등을 돌렸다는 사실에 분노와 함께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불행이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늙은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그 늙은이, 그놈이 모든 걸 망쳤어. 이경호는 모든 것을 강태산에게 돌렸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동원하여 강태산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밤늦은 시간 강태산의 집 앞에서 이경호의 부하들이 모였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흉기들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강태산의 집을 철저하게 부수고 그를 병신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 여러 대가 골목으로 들어섰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경찰들은 총을 겨누며 그들을 포위했다. 이경호의 부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알 수 없었다. 강태산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경찰에 익명의 제보를 했던 것이다. 그는 이경호가 무모한 행동에 나설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가장 약한 순간을 노려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려 했다. 강태산은 집안에서 창문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의 눈은 깊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경호는 자신을 향한 모든 불행이 강태산 때문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힘은 바로 그가 가장 무시했던 한 명의 늙은이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이경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잡힌 죄목은 특수폭행 및 협박 예비. 그가 강태산을 공격하기 위해 부하들을 모아 흉기를 들고 집 앞에 서성거렸다는 익명의 제보가 경찰에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누구야? 대체 누가 신고한 거야? 그는 유치장 안에서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강태산을 향한 의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그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이경호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는 명성개발 사무실로 달려갔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부하들은 모두 연락이 끊겼고 자신을 사장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야, 김 실장, 최 부장, 어디 간 거야? 당장 전화 받아.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전화기는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가장 든든한 방패였던 고위 공무원들은 그를 외면했고 그의 돈줄이었던 도박 사이트는 박살이 났다. 그리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은 모두 떠났다. 그는 이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경호 사장님 되십니까? 누구야? 너 누구야? 이경호는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강태산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하지만 이경호의 귀에는 섬뜩하게 들렸다. 강태산, 당신이었어. 당신이 이 모든 일을 꾸민 거야. 글쎄요, 그건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미친 늙은이. 내가 당신을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그 전에 당신이 먼저 무너질 겁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권력, 그리고 사람까지.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게임은 끝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에게는 아직 내 명예가 남아있어. 나는 아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기업인이야. 이경호는 절규했다. 하지만 강태산은 그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든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고 전화를 끊었다. 곧 그것마저 잃게 될 겁니다. 이경호 사장님. 그날 오후 이경호가 운영하던 부동산 투자 회사의 비리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기사에는 그의 페이퍼 컴퍼니 운영, 불법 자금 세탁, 그리고 주민들을 협박하여 헐값의 땅을 사들인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기자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증거 자료들을 통해 이경호의 범죄를 낱낱이 파헤쳤다. 말도 안 돼. 이건... 이경호는 충격에 빠져 신문을 내려놓았다. 기사에 실린 모든 내용은 그가 비밀리에 진행하던 것들이었다. 언론에 보도될 리가 없는 내용들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강태산의 소행임을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차를 몰고 강태산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심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증오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강태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집 앞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카메라를 들고 강태산의 집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저게 뭐야? 그때 강태산이 조용히 집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기자들은 그에게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다. 이경호 사장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명성개발의 비리를 제보한 분이 맞으십니까? 혹시 과거에 군대 관련 일을 하셨습니까? 강태산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기자들은 더 많은 것을 캐내려 했다. 이경호는 이 모든 광경을 차 안에서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강태산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자신을 마지막까지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다. 이게 당신이 말한 게임이었나? 그는 중얼거렸다. 그가 강태산을 찾아와 분노를 표출하면 할수록 기자들은 그에게 더 집중할 것이었다. 그는 강태산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이경호는 더 이상 강태산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는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꽉 잡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철저하게 무너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깊은 공포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바로 힘이었다. 강태사는 그가 가장 약한 순간을 노려 그를 완전히 파멸로 몰아넣었다. 그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하고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다. 이것은 한때 수천 명의 병력을 지휘했던 전략가의 승리였다. 강태사는 더 이상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번 평화를 지키는 영웅이었다. 이경호는 차를 돌려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강태산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사람까지. 강태산은 기자들이 모두 떠난 후에야 집으로 들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게임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경호는 비록 무너졌지만 그가 숨겨놓은 더 큰 그림자가 남아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언제든지 그 그림자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평화는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요새가 되었다. 이경호는 강태산의 집 앞에서 차를 돌려 황급히 골목을 벗어났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두근거렸고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강태산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 안에 완전히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명예마저 기자들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강태산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망했어. 다 끝났어. 그는 중얼거리며 낡은 명성개발 사무실로 돌아왔다. 사무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전화는 불이 났지만 그는 감히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모든 전화는 그가 거래했던 사람들의 분노와 협박일 것이었다. 그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박검사였다. 이경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검사님. 이경호 사장.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지금 당장 자수해.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내가 최대한 선처를 고려해 보겠네. 네? 자수요? 검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신이 운영했던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 그리고 재개발 지역 주민들 협박. 당신의 모든 범죄 행위가 이미 내 손에 들어왔어. 당신이 상대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나? 그는 군 시절 내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던 은인이야. 당신은 감히 그분을 건드린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운전기사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분은 내가 아는 가장 뛰어난 전략가이자 가장 청렴한 군인이었네. 당신 같은 하찮은 인간이 함부로 그의 평화를 깨뜨린 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지금 당장 자수하지 않으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옥보다 더할 걸세. 전화가 끊어졌다. 이경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박 검사의 목소리는 마치 심판의 소리처럼 그의 귀에 울렸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평범한 운전기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때 조국의 운명을 책임졌던 이성 장군이었다니. 그의 오만함과 무지가 모든 것을 망쳤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이경호는 마지막 희망을 버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형벌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자수하겠다는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패배자의 목소리였다. 강태사는 이경호가 자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그는 이경호가 단순히 무력으로 제압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죄에 대한 무게를 깨닫고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자수는 이 게임의 완벽한 끝을 의미했다. 그날 저녁
강태사는 평소처럼 마이바흐를 운전하고 있었다. 차 안에는 회장 부인이 앉아 있었다. 부인은 평소와 다르게 그에게 말을 걸었다. 강 기사, 혹시 명성개발 이경호 씨와 무슨 관계세요? 강태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부인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사모님, 저를 믿고 계셨습니까? 당연하죠. 강 기사님은 제가 아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강 기사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절대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부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강태산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신뢰할 뿐이었다. 강태산은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제 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군요. 네, 강 기사님, 평화로운 일상 축하드립니다. 강태산은 집으로 돌아와 낡은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공책의 첫 페이지에는 작전명 평화의 새벽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그 옆에 임무 완료라고 덧붙였다. 이 싸움은 강태산에게 돈이나 명예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이웃과 그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결했고 그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그는 한때 조국의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이 작은 골목의 조용한 수호자였다. 며칠 후 그의 집 앞에는 작은 소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소포 안에는 그가 보았던 슈퍼마켓 할머니의 송을 시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강 기사님, 당신 덕분에 우리 동네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동네의 진짜 영웅입니다. 편지와 함께 할머니가 직접 구운 빵과 약간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 강태사는 현금을 다시 소포에 넣고 할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이 작은 골목의 평화였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는 언제든지 다시 임무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토해역한 이성 장군이 운전기사로 살아가던 중 신흥 부자들에게 보호비를 강요당했지만 결국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용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였다.